네, 여러분,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 생활을 위한 실전 압축형 강의, 꿀팁 캠퍼스 정신건강 진행을 맡은 운영사무국 이상은입니다. 꿀팁 캠퍼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꿀팁 캠퍼스는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있는 이곳 구로구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동네 소모임 및 또래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꿀팁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기본 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설립되어서 2017년 12월 1기가 발족된 후에 현재는 2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꿀팁 캠퍼스 정신건강편 강의를 진행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열 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재밌는 강의와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정신건강 지키는 방법에 관한 유익한 꿀팁을 전수해 주실 분이에요. 환영합니다. 장재열 강사님입니다. 채팅창으로 박수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재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라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올해로 9년 차 됐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년째 2030 청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는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답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의 안녕을 묻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상담이라는 게 좀 많이 보편화됐지만 상담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상담사가 뭔가 좀 내가 고민을 안고 가서 어떤 해결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계속 상담사가 그냥 듣고 그랬군요, 그랬나요, 그랬군요 해서 뭐 싱거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상담사가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속 당신의 마음은 안녕한지 묻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듣고 마음의 건강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역할인데 우리 자신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의 건강을 내 스스로 좀 지켜나가고 찾아나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에 안녕하세요? 내가 날씨로 좀 여러분 채팅창에 답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맑음, 흐림, 뭐 흐리다 맑음, 맑다가 흐림, 천둥 번개, 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음, 뭐 저는 요새 좀 천둥 번개거든요. 천둥 번개예요. 네. 맑음, 흐린 듯 맑음이신 분도 계시고, 맑음, 천둥, 흐림, 태풍, 맑음, 흐림, 맑았다가 흐렸다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음. 뭐 맑은데 구름 좀 낌, 천둥, 흐림, 맑은데 소나기, 천둥, 번개, 태풍. 이분 저랑 비슷하신 것 같다. 천둥, 번개, 태풍. 그죠? 맑은데 비옴. 맞아요. 이렇게 벼락, 벼락도 있네요. 벼락. 더 큰 거 없나요? 뭐 쓰나미, 쓰나미 날씨가 아니구나. 뭐 있을까요? 좀 더 태풍, 뭐 우박도 있네요. 네, 우박이신 분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물었을 때 바로바로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우리 마음을 평상시에 좀 생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날씨를 물어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날씨로 하면 뭘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짧은 순간들인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들, 팁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불안을 느끼시는 청년분,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청년분, 그리고 나의 진로나 일을 찾다가 점점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래서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우울, 뭐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분들, 이렇게 한 네 가지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화신 님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유유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개만 해당되시는 분, 네 개 다 해당되시는 분, 또는 난 네 개 다 해당 안 돼 라고 하시면 오늘의 강의를 듣고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로서 오늘의 강의 배워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순서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뒤처지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할 때 정말 나만 이런 불안을 느낄까? 우리 세대가 뒤처짐을 왜 느끼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좀 어떻게 들여다볼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좀 셀프 테라피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좀 건강한 자기 탐색, 우리가 진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탐색을 하다가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기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자기를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 좀 살펴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든지 상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 같이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나는 저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 생각해 보면서 이 리스트 보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제가 대표로 있는 곳이죠.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하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뒤이어질 내용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로 이제 9년째 된 비영리 단체 NGO인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7명의 청년들이 같이 만든 2013년에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가 다 친구였어요. 다 친구였는데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였거든요. 펜팔 친구들 7명이서 같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 보이는 저희 친구들 전부 다 당시에 20대 후반, 저를 포함해서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의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들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한 번씩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다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펜팔로 서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묻고 안부를 묻고 하던 관계였는데 마음을 모아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우리랑 비슷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좀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펜팔 친구들끼리 모였던 그 모임이 커뮤니티가 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상담으로 시작한 흔치 않은 단체이기도 합니다. 13년도부터 저희는 계속 고민 상담을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만 19세를 넘으신 분이면 누구나 자기 고민을 익명 글로, 비공개 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취업, 진로, 연애, 뭐 가족 관계, 뭐 등등등 지금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 글을 남기면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7명의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답장을 나누어 드리는, 이게 상담받거나 어디 가는 것들이 지금 2021년 지금도 되게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 쓰이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한참 시작했던 2013년 당시에는 정말 상담이나 정신과 가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익명 온라인으로 되게 상담을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2016년부터는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만나서 다 같이 집단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그 펜팔 친구로 시작을 했었고 20대 후반에 다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 시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자원 활동으로 계속해 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자기 일을 하면서 이 상담 일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뭐 진로 문제라던가 직장 내 문제 같은 것들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선생님, 상담사 이런 거보다는 언니들 이렇게 좀 명칭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상담을 28세 때 28살 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이 다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저도 그때 당시에 우울증을 겪고 이제 치료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저는 상담을랑 관계가 없는 일을 했었거든요. 원래 저는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미대 나와서 원래 패션 디자이너로 회사를 입사했었고 계속 그냥 미술, 디자인, 패션 이쪽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담이랑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신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좀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저도 너무 멀게 느꼈던 거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왔는데 저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울증이면 맨날 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모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뭐 다 울고 막 방 안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잠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람을 전혀 못 듣고 회사에 막 2시간 넘게 지각을 한다. 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신호등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잠깐 정신이 깜빡 잃어버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잠깐 기억이 없어지는 건 거죠. 막 이런 식의 증상들이 있어. 내가 뭐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지 했는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맨날 슬퍼하고 우는 거 아닌가? 나는 슬프지 않은데 울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다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누가 봐도 쟤 좀 이상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과를 가야 될 사람인가? 이러고 정신과를 갔는데 2013년 당시에는 진짜 정신과 아까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신과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거죠. 지금부터도 더 인식이 거의 박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정신과를 갔는데 이제 중증 정신 이제 질환으로 판정이 되고 우울증 말고도 공황장애까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회사를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된 거죠.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되고 치료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정신질환에 걸렸지? 나는 뭔가 뭐 죄 지은 게 없는데? 아니면 내가 너무 나약한가?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정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던 때에 이제 정신과랑 저는 상담이랑 둘 개를 같이 다녔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글쓰기 테라피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고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좀 들여다보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런 글쓰기 테라피를 알려주시고 자문자답, 네 맞아요. 이화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자답 이런 걸 해보게 됐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과나 상담사 선생님들이 조금 그거를 검사 맡으러 방문을 하자니 한 번에 막 10만 원 이렇게 상담료가 비싸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검사 받으러 너무 여러 번 오기 힘들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럼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제가 계속 들어가서 보겠다. 그냥 검사 받는 것 같이 부담 느끼시지 말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쓰시면 제가 알게 모르게 살짝 와서 보고 가고 이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블로그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나랑 되게 비슷하다. 나 되게 공감된다.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어,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치료 목적의 블로그를 하는 걸 보고 이 블로그에 많은 이웃들이 생기면서 당시 한 5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5만 명 정도의 분들이 보고 계셨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저한테 메일 주시고 소통하던 7명이 모여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우리 좀 놀아본 언니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과정들 정말 저 역시도 굉장히 당사자, 우울이나 불안을 겪은 당사자로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많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되게 비슷한 사람이 많네. 우리처럼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사람이 되게 많네. 이런 생각으로 비슷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자, 같이 나눠보자. 이런 자조 모임처럼 만들게 된 건데 이걸 한 6년, 5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슷한 고민이. 그래서 저희가 야 너무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 한 15개 유형 안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멘붕이 오면서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저희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한 4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이 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줄짜리 글인데 한 4줄 읽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라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보면 맞는 정도로 우리의 고민이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런 걸 해봤어요. 너무 비슷한 고민이 많으니까 진짜 우리가 비슷한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고민이 많은지 한번 통계를 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21,942명 저희한테 상담받았던 청년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거든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무슨 고민이 제일 많고. 근데 21,492명 중에 56.1%가 나는 뒤처질까 봐 두렵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슬픔, 분노 이런 것보다 두려움, 불안, 뒤처짐 이런 키워드가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56.1%, 그러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불안하다 이런 것보다 무기력하고 무력하다, 그냥 뭘 하기가 싫다, 아니면 뭔가 계속 뭐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고민을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못나서 또는 내가 어떤 게을러서 또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무언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코로나라는 게 터지기 이전에는 청년들한테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뭐가 제일 걱정이야? 이러면 불안해. 뒤처질까 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무기력해.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 전후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양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저희는 되게 많은 분들의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이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너무 게을러서 무기력해졌다. 내가 너무 의지가 약해서 무기력해졌다. 자기 탓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증해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사회적 불안이라는 건데요. social unrest라고 해요. 영어로는 정신의학에서도 사회적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영어로 social anxiety, 관계 장애를 일컫고 이 social unrest 같은 경우는 사회적 불안,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는 사회적 요소가 불안정해서 만들어진 불안이나 우울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이 사회적 불안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예시로 좀 갖고 왔는데 어, 우리 세대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울, 그다음에 이전 세대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가상의 인물이요. 1964년생 김금란 씨와 1990년생 박진수 씨를 예시로 제가 들어볼게요. 이 뇌과학에서는요, 우리가 23세까지 대뇌가 발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3세까지는 우리 뇌가 성장을 하고 우리 뇌가 성장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인지 구조들이 23세까지는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소년기, 그 청년기 초반까지도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나 뇌에서 받아들이는 어떠한 인식 구조들은 계속 바뀌어 간다는 건데 경험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 1964년생이 23살이 될 때까지의 사회 변화와 1990년생이 23살이 될 때까지 사회 변화를 좀 읊어보려고 해요. 자, 1964년생이 태어나서 성격을 최대한 결정짓는 때가 되는 7살, 요때까지가 되면 1970년이 돼요. 그러니까 1964년생은 1970년에 7살이 되거든요. 7살이 돼서 딱 바라본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던 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가 될 때쯤에 짠 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수출이 뭐 몇만 불, 뭐 1인당 가구 소득이 1인당 개인 소득 GDP가 GNP가 뭐 몇 불, 몇 불, 몇 불 계속 우리 사회가 나날이 좋아진다라는 걸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이분이 뇌의 성장이 멈추는 23세 때 우리 사회에 무엇이 있었냐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어요. 서울올림픽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선진국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964년에 태어난 분은 논밭에서 한복 입고 생활하다가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됐다가 양옥집이라고 불리우는 가정주택이 됐다가 아파트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까지를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이 1960년대 70년대 초반 분들까지도 내일이라는 단어를 들려드리면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가 희망, 기대, 뭐 미래, 성장 이런 단어가 나온대요. 근데 1990년생을 한번 보자고요. 1990년생이
7살, 8살 이때 우리 사회는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이 1990년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전학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집 평수를 줄여서 이사 가기 때문에 전학을 간 거죠. 우리가 어디 뭐 예를 들어 송파에 살다가 송파에서 부천으로 이사 가게 되고 부천에서 더 밑으로 이사 가게 되고 이러면서 초등학교에 친구들이 계속 전학 가는 경험들을 한 세대인데 이 전학의 사유들이 사실은 가계부채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뭐냐면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 때 상대적으로 튼실했던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들이 소위 책상 빼기를 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대가 23세가 될 때쯤이 2013년인데요. 2013년 당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고용 절벽을 마주하면서 소위 이 정규직 연동이 안 되는 인턴형 계약직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용 불안정이 고용 쇼크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990년 이후 세대인 저는 아니군요. 아하, 갑자기 강의하다가 제가 현타가 왔어요. 1990년대 이후생인 우리라고 말하려다가 저는 1980년대생이었군요. 어쨌든 1990년대 이후생에게 내일이라는 단어를 주고 연관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 성장, 기대, 희망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막막, 답답, 불안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거예요. 그 비율과 퍼센테이지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부모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어떤 우울 요소들이 개개인의 성격 문제도 있고 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의 양육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세대 전체가 이전 세대들보다 좀 더 불안을 느끼거나 좀 더 우울을 느끼는 것들은 이 사회적 요소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불안들이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한 일예로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17살 정도 되는 고등학생 친구가 상담을 했다고 쳐요. 뭐 사촌 동생이라고 쳐도 좋겠네요. 상담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5명이 같이 놀던 친구들이 나 빼고 자기들끼리만 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 빼고 어디 놀러 간 사진들이 올라오고 이래서 이 한 명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나를 같이 안 끼워주고 배제시키냐. 네가 너무 나대서 그렇다 라고 친구들이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여러분들 청소년기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배척하거나 배제할 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치겠다. 편지 써서 주고 선물 보내주고. 근데 이 경우에 대다수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선물 쓰고 내가 고칠게라고 편지 써서 보내준다고 이 사람이 그 무리에 다시 끼워주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은 계속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대서, 내가 뭔가 오버해서 쟤네들이 날 멀리하기 시작하나? 그럼 내가 오버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점점 침울하거나 조용하게 바뀝니다. 근데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뭔가 우울을 겪거나 불안을 겪거나 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이 많다는 거죠. 그 고등학생처럼. 그 고등학생이 내가 나대서 따돌림 당하나 보다. 사실 근데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감정들을 겪을 때 이게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가를 구분하는 시선부터 가지는 게 우리 마음 돌봄의 핵심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코칭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책을 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내 마음 돌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 상황,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내 감정을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보듬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거죠. 내가 억울하게 피해 입은 일에서도 나를 바꾸면서까지 뭔가 해결하거나 자책을 하면서 내가 나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데요. 이 사례는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끝이냐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너무 위로 끝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도 자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팁들은 여러분들이 쓰실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 내가 뭐 나약해서 그래라는 그 필터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제가 지금 이후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팁들을 쓰셔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명심하시고 같이 볼게요. 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도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한 날씨 아까 얘기할 때 맑다 흐리다 맑다 흐리다 이런 분도 있었죠. 그런 분도 있고 그냥 감정이 힘들긴 한데 그것보다 일단은 나는 뭐 취업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집이 너무 우선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되게 마음이 급하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정말 내가 정신건강적으로 위기가 온 것 같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뭐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뭐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내가 치료를 못 받겠다 뭐 상담을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유형이 이렇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감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생활적으로 어려워서 이 불안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감정을 넘어서서 정신질환의 영역으로 접어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각기 달라야겠죠. 일단 우리가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체 건강을 한번 볼게요. 신체 건강을 보면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뭐냐면 병이 들었을 때, 병이 없을 때 우리가 각기 신체 건강을 돌봐요. 우리가 병이 없어도 신체 건강은 돌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 PT 끊어서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고 필라테스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조깅, 러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다 건강,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먹을 때도 예를 들면 탄단지 비율을 봐서 먹고 뭐 아니면은 좀 기름진 거 덜 먹고 이렇게 영양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거나 비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것들, 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신체 건강에 포함이 됩니다. 아프지 않을 때 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환이 없지만 나를 돌보는 행위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어때요? 뭐 물리치료사한테 가기도 하고 약사한테 가기도 하고 의사한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건강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정신질환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또는 정신질환이 오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 않아요. 그죠? 우리 뭐 떠오르는 게 마땅히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뭐가 있나요? 하는 장르 뭐가 있나요? 신체 건강에서 예방과 증진을 도와주는 사람들 누가 있죠? 여러분, 트레이너요, 뭐 요가 선생님, 영양사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건강에서 이런 분들 누가 있나요? 하면 안 떠올라요. 뭐 굳이 떠오른 명상 선생님 정도? 그렇죠?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을 걸렸을 때 의사 상담사한테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질환을 접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일상 속에서 예방과 돌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신체 건강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테라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건강을 위해서 러닝 하듯이 마음에도 일종의 러닝 같은 역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병이 오지 않게 사전에 좀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질환의 치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돌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여러분들께 라이팅 테라피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으로 권해드리는 라이팅 테라피는 사실과 견해 분리하기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걸 하나 꺼내서 내가 머릿속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한 것들이 있으면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그중에 사실만 남기고 견해, 내 머릿속에 의견인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준비했어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 중에 사실인 것과 견해인 것을 분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지독한 곱슬머리라서 사람들이 나를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혹시 견해는 뭔가요, 여러분? 견해는 어떤 부분이에요? 난 지독한 곱슬머리라서 사람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네. 정답 막 나오고 있죠. 뒷부분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뒷부분. 맞아요. 그쵸? 되게 심플하죠.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걸 사실과 견해로 분리하지 않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대인관계에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겠죠. 자, 3번 예문 볼게요. 2번 말고 3번 먼저 볼게요. 3번이 더 쉽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난 이제 미래가 없어. 요거는 뭘까요? 요거 견해 뭔가요? 네, 뒷부분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다. 네, 그쵸? 이 시험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의 견해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견 갈리거든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행복하겠지? 자, 여기서 이거는 반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뭔가요? 사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행복하겠지? 요거 사실 뭔가요? 돈도 많고 친구가 많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돈 많고 친구 많다. 없는 것 같아요. 의견 갈리죠. 어떤 분들은 돈이랑 친구 많은 게 사실인 것 같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시죠. 네.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건 전부 다 견해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전부 다 견해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이 아예 없이 견해로만 이루어진 생각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문인데요. 돈 많은 건 사실일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 돈이 많고 라고 추측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어, 저 사람은 아우디를 끌고 다니고 난 차가 없고 저 사람은 레미안에 살고 있고 난 집이 없고 레미안이 대출일 수 있고 아우디가 리스일 수 있는 거죠. 친구가 많다?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스타 팔로워 수 또는 인스타에 친구들이랑 생파했다. 사실은 그렇게 생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나머지 친구들이 그녀 또는 그를 뭐 뒷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걸 진정한 친구라고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명제들이 생기면서 시험에 떨어졌다나 곱슬머리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 충돌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가 없는 문장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내 생각들로 뒤섞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어, 내 강의가 지금 진행된 지 꽤 됐는데 사람들이 채팅을 뭐 10개밖에 안 남겨줬네. 내 강의가 재미없나 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고라파지는 건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견해인 걸 사실로 착각하고 행동하거나 생각해버리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감정이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걸 멈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사실과 견해 쓰기예요. 라이팅 테라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문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저희한테 실제로 상담받았던 친구인데 그녀의 동의를 받고 가져온 사연이거든요. 라이팅 테라피를 같이 실제로 했던 친구예요. 사연은 뭐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뚱뚱했어가지고 사람들이 날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위축돼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가기 직전에 남는 기간, 수능 치고 남는 기간 동안 살을 독하게 뺐대요. 그래서 엄청 날씬해진 거예요. 한 20kg 뺐대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당당해졌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되게 당당하게 생활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는데 이런 남자친구가 26살 때 아는 언니랑 바람이 난 거예요. 모텔 가는 걸 직접 봤대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 예쁜 언니였었고 그래서 아 내가 덜 예뻐서 우리 오빠 바람을 핀 거구나. 이렇게 이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 빼야 돼. 난 더 날씬해져야 돼. 더 날씬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압박하면서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거식증이 와버린 거죠.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수능 치고 나서 대학 가기 전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독하게 뺄 수가 있었는데 26살에 이 친구가 직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 빼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막 회식, 야근 이러니까 난 살 더 안 빠지네. 안 빠지니까 사랑 못 받겠다. 살 더 안 빠지네. 안 빠지고 사랑 못 받겠다. 이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30살이 넘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야 이제 30 넘으면 소개팅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너 어떡하려 그래. 이런 말들 듣고 아 나는 살도 못 뺐는데 30살까지 넘어버렸다. 이제 나는 좋은 사람 남자 못 만난다. 이 상태로 상담이 온 거예요.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 30살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몇 년 전 사연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30살 노처녀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즈음에서 2010년대 즈음에서 왔던 친구거든요. 엄청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친구의 고민이 사실로 가득한가요?
아마 견해가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문제를 글로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구성원들 아까 처음에 사진 보셨지만 여성 멤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무 예쁘다고 너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 안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바람 폈던 언니 너무 예뻤기 때문에 뭐 남자친구가 간 거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인스타 보여줘봐. 뭐 얼마나 예쁘길래 그때 페북이었던 것 같네요. 페북 보여줘봐 이랬는데 네가 더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 친구가 계속 울고 이러니까 이게 상담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지 않을래? 이 친구가 써온 내용이 이 PPT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3주 이상 이 친구랑 계속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게 했어요. 이 친구가 몇 주에 걸려서 견해라고 생각해서 빨간 줄 쳐온 게 이 부분이었어요. 뚱뚱해서 모두가 날 비웃는 것 같았다. 살 빼고 나니까 아무도 날 안 비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언니가 훨씬 미인이다. 뭐 살을 빠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자기 견해라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대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사실은 요거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장문에 내 감정일기 쓴 다음에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고 나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사실만 남겨서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짧아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 정도로 길게 온 내용이 사실과 견해를 분리해서 사실만 남기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분량이 줄죠.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들이 있을 때는 사실과 견해 분리하기를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라이팅 테라피가 될 겁니다. 아마 특히 지금 인간관계, 뭐 대인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요 라이팅 테라피 사실과 견해 분리하기를 꼭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뭐 강의하면서 어떤 분이 나는 어릴 때부터 불안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나에게 뭐가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라이팅 테라피입니다. 지우개 테라피라는 건데요. 트라우마가 있거나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그걸 잘 사실과 견해 같이 저런 라이팅 테라피를 막 해보다 보면서 또는 생각해보다 보니 누군가의 말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분들께는 이 테라피가 되게 아주 효과가 있어요. 직방이에요. 뭐냐면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A4 용지를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연필로 내가 어린 시절에 또는 성장기에 들었던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 있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연필로 쓰는 거예요. 연필로 다 쓰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었냐면 제일 상처됐던 것 중에 하나가 93점 맞아가지고 시험에서 갔는데 엄마가 뭐 민철이는 97점 받았다던데 라고 얘기했던 게 엄청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어린 시절에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3점이 뭘 잘한 거라고 이런 말들을 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왜 너는 동생보다도 못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는 너무 뭐 애처럼 구는 것 같아. 나이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내가 자라나면서 사람들한테 들었던 나에게 상처가 되고 되게 한이 맺혔던 오래 남았던 그런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글들을 연필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지우개로 지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우개로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면서 내 나름의 말들을 하는 거죠. 이 말들은 남이 한 말이고 나를 정말 규정짓는 말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지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 이게 내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볼펜이나 사인펜 같은 걸로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그 위에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더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필로 쓴 남들이 나한테 상처 준 말을 지우개로 지운다고 완벽하게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흰 종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들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지워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남은 흔적들 위에는 내가 스스로 규정한 나를 더 씌우면서 잊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뭐 그 사람 생각이니까 나는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상처가 됐던 말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뭐 정말 최면을 가서 지우지 않는 이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요. 희미해질 뿐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위에 내가 새로 발견한 나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지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머릿속의 심리적 알고리즘을 연필로 직접 종이 위에다 해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라이팅 테라피, 글쓰기 치유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종이 위에다 옮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써놓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만 맴맴 돌고 있던 것들을 한번 바깥으로 꺼내면 종이 위에다 옮기면 어쨌든 내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머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그 종이를 보면서 우리가 객관화된 시선으로 한 번 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지우개 테라피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뭐 채팅에 남기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여러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형제 자매랑 계속 비교당하면서 자라서 자존감이 낮은 분, 또는 뭐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크게 뭐 교사로부터 상처받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위축된 분,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에게 크게 위축되게 만든 계기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이 지우개 테라피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딱 재료는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종이, 연필, 지우개, 그리고 펜, 그리고 나에게 상처가 된 말, 잊을 수 없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용기.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두 가지 정도 우리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좀 돌보는 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 먹고 사는 게 고민이다. 나는 진짜 먹고 사는 게 고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인데요. 진로, 나의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라이팅 테라피예요. 직업 선택의 7조건 써보기라는 건데요. 이렇게 7가지거든요. 네임밸류, 성장성, 안정성, 조직문화, 워라밸, 적성, 급여, 이렇게 7가지를 내가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는지 1위부터 7위까지 줄을 세워보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되게 들어가고 싶다, 취준생일 때는 진짜 가고 싶다라고 했다가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거나, 또는 본인이 정말 원했던 스타트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거나, 자기가 정말 원했던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채 못 넘기고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상담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곳을, 그렇게 원하던 곳을 왜 그만두시냐라고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라고 말했던 7가지가 이 직업 선택의 7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가장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라고 하는 7가지를 역으로 취준생 재취업 시기 때 잘 고려해서 직업과 매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조기 퇴사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게 된 자료예요. 약 5천 명 정도의 퇴사자, 퇴사 희망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7가지 툴인데 간단합니다. 네임밸류는 이름값, 얼마나 유명한 데 다니는지, 뭐 정말 명절에 친척들이 듣고 어머 거기 다녀, 어머 대단하다, 이런 거. 그리고 이번 성장성은 내가 일을 하면서 우리 조직의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역량도 성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가, 얼마나 느껴지는가. 예를 들면 반복되는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낫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정성은 다들 아시겠죠, 철밥통. 그리고 네 번째 조직 문화는 어때요? 얼마나 수평적이고 군대식이 아닌 자유로운 조직 문화인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5번 워라벨은 얼마나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 안 시키고 그런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가. 그리고 적성에 얼마나 맞는가, 6번째. 7번째 급여, 돈 얼마나 주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중요시 하시나요? 1위부터 7위까지 한번 매겨보세요. 자, 일단은 저는 전형적인 프리랜서형 이 직업 선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워라밸인 거예요. 시간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율이 가능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그 몸의 신체 부위 중에 피로 회복과 관련된 부위들이 다 타고나게 안 좋아요. 간, 신장, 갑상선 이런 데가 저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균 그 수면 시간이 11시간이거든요. 11시간을 자야 남들 한 7시간이나 8시간 잔 것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는 건 거예요. 하루 11시간 이상씩 못 자면 만약에 매일 8시간씩만 잤다? 일주일 지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 4시간씩 자면서 일주일 보낸 것과 비슷한 몸의 상태가 되는 건 거죠. 이 신장과 이 갑상선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돈은 중요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뭐 대기업 이런 데 다녀도 뭐 별로 상관없어. 좋은 것 같지 않아. 안정적인 거 필요 없어. 그 전에 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전형적인 프리랜서형 이 직업 선택의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직업 선택의 7조건은요. 총 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내보면 1위부터 7위까지이기 때문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5,320가지가 나온대요. 엄청 많은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나 지인들과 같이 이걸 해보셔도 1위부터 7위까지가 싹 다 겹치는 사람은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5,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권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이걸 해보면서 나랑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다른지 나의 유형에 맞을 만한 회사나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아요. 진로를 재설계하시거나 지금 취준생이거나 대학생이신 분들 이렇게 해보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가 나오잖아요. 한 1, 2, 3위 정도가 나오잖아요. 탑3가.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나 기업을 왜 재직자들이나 퇴직자들이 그 회사 평가해 놓은 데가 있죠. 그런 사이트들. 그런 데에 들어가서 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회사 재직자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들어가서 정보를 볼 때 이런 거죠. 내가 워라밸을 1위로 꼽아본 사람인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를 친구한테 검색해달라고 했더니 퇴사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A 들어갈 거면 워라밸은 절대 없습니다. 워라밸 포기하고 가세요. 주말 없어요. 월화수목 금금금임. 절대 집에 갈 수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가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 회사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회사구나. 저길 가서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B라는 회사를 가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나는 네임밸류가 제일 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성. 나는 뭐 회사 뭐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몸값 높일 거야. 이런 사람인 거야, 내가. 근데 거기에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해서 나갑니다. 회사 뭐 이렇게 정년까지 못 갈 듯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나는 안정성 원래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 회사가 갑자기 해고시키는 정도만 아니라면 상관없는 건 거죠. 다른 부분은 다 좋음 이렇게 적혀 있다면 난 괜찮네. 저 회사가 단점은 있지만 내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점이 아니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회사의 장점만 보면서 진로를 찾아갈 필요도 없지만 단점만 보면서 겁먹을 필요도 없죠. 단점이 나에게 크리티컬한 단점인지 장점이 나에게 정말 충분히 적용되는 장점인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진로 방향성을 좀 더 찾아보는 겁니다. 자, 뭐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위부터 7위까지 쓰고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거 1위부터 7위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칭시켜보는 거죠. 나의 욕구와 회사가 나에게 제공한 거 얼마나 안 맞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의 불만들이 단순 불만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근본적인 욕구에 기인한 문제 상황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 분석 질문표라는 걸 좀 갖고 왔어요. 이건 취준생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재취업하시려는 그러니까 진로 재설계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건데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 올해 37 됐거든요. 저도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계속 와요. 전 예전에는 그 디자인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그림을 엄청 잘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패션 회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왜 패션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해서 인사팀 갔겠어요. 제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옮겨버린 것도 있지만 옮긴다고 할 때 막 온몸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계속 몰라왔던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뭔가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빵 깨지면 그 다음부터 현타가 오는 사람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케이스 다 있을 거예요. 난 원래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 뭘 해야 하지? 그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도 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라이팅 테라피를 준비했는데요. 경험 분석 질문표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엑셀을 만들어요. 엑셀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왼쪽에 쭈르륵 세로로는 질문을 막 써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했던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샘플로도 간단하게 4개만 만들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걸 했었고 한 13개 이상 썼어요. 뭐 진짜 사소한 것까지. 뭐 뚜레쥬르 알바했던 것도 쓰고요. 뭐 대학생 때 미술학원 알바했던 거, 전 미대생이었으니까 알바했던 거, 뭐 의류회사 인턴했던 거, 뭐 그 이후에 뭐 직장 생활했던 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첫 책을 써봤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제가 일과 관련해서 했던 경험들 다양하게 쭉 써보고 질문은 심플해요. 그걸 왜 시작했어? 라고 묻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 아니 뭐 의료회사 인턴은 미대생인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라서. 다른 건 썼는데 다 떨어졌음.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가서 얼마나 잘했어?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 그리고 왜 이런 점수를 줬어? 쭉 써보고 그 일을 얼마나 좋아했어? 또 써보고 그 점수를 준 이유는 뭐야? 써보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떨 거라고 기대했어?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어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내가 너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덜컥 스타트를 한 걸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준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건 거죠. 이 엑셀을 쭉 써놓고 쭉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면서 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던 거구나. 뭐 이런 식 있죠. 내가 그래서 미술을 그만두고 상담이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전업해도 만족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나는 그냥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정말 페인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약한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경험 분석 질문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 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정말 뭐 자소서를 쓰신다거나 하기 전에 이걸 해보면 정말 좋거든요. 이현기 님이 일기로 대체해도 될까요? 뭐 일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시트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개의 경험들 쭉 일렬로 놔두고 내가 다 쓰고 나서 눈으로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기로 쓰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다만 이거를 하루 만에 다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생각 떠오를 때마다 야금야금 저는 제 경험 분석 질문표를 완성하기까지 한 17일 넘게 걸렸거든요. 어, 어. 화신님이 기간이 짧은 것도 적어도 되나요?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뭐 한 달 채 못하고 때려쳤던 갈비찜 아르바이트 썼던 것 같아요. 여기에. 왜 그리고 한 달도 못하고 때려쳤는가에 대해서도 썼죠. 어. 그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한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나면 자소서를 쓴다거나 면접 때 자기를 얘기할 때도 어떤 걸 하면 좋고 어떤 걸 좀 숨겨야겠다라는 것들도 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이어가지고 준비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는 재선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들은 이런 테라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50여 분의 여러분들 뭐 즉석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상담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기가 셀프로 자기를 돌보는 거라서 오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못하는 영역, 상담하는 사람이 못하는 영역들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 베스트 4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많이 좀 사라졌을까요? 그 오해와 편견이. 정신과 진료 기록
뭐 이 질병 코드라고 하죠. 건강보험공단에 정신과 진료받았다고 코드가 남는 거. 이 질병 코드가 남으면 취업에 지장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많이들 그런 걱정 하시나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취업에 정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이거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무 지장 없다도 틀린 말이고 지장이 있다도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세 군데가 안 돼요. 취업이. 세 군데가 안 돼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세 군데만 취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청와대에 갈 계획이시거나 국정원 취업을 하실 분들이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비보험으로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청와대 행정관이 되실 생각이 있거나 국정원 요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파일럿이 되실 분들은 이걸 정신과 진료 기록이 지장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세모라고 봐야겠죠. 근데 오히려 어디가 취업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딱 정확히 알고 나니까 오히려 클린하지 않나요? 여기를 빼고는 다 문제 없음. 오히려 문제 없대라고 해도 저게 사실인가? 정확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확히 정신과 전문의가 요 세 개는 정신과 이 진로 기록을 열람을 해요. 요청을 하면 우리가 줘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권한이 없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신과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조크로 물어볼 수 있겠죠. 너 혹시 청와대 취업이 목표니? 아니. 너 혹시 국정원 요원이 되고 싶니? 아니. 너 혹시 비행기를 조종할 생각이 있니? 아니. 요렇게. 그죠? 딱 찝어서 알려주면 더 확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빼고는 다 되는구나. 자, 그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좀 물어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닌 이제 삼지대니까 저희는 이제 이 NGO의 상담가들이니까 많이 와서 물어봐요. 심리 상담사한테도 말 못하고 정신과 의사한테도 말 못했던 거를 저희 중간지대인 저희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정신과 의사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사리 정신과를 갔는데 되게 기분 잡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뭔가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과 의사가 왜 불친절하게 느껴지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정신과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정신과 용기 내서 가야지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러면 또 되게 마상이 되기도 하고 불신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 몇 분 정도 상담하나요? 한 50분 하죠. 50분 1시간 정도 해요. 근데 정신과는 10분에서 20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모니터로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뭐 어떠시냐, 뭐 잠은 좀 주무세요.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 그리고 가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과의 상담은 정신의학 전문의들께서도 항상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문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진 아시죠? 우리 문진표 작성하듯이 이 사람의 증상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고 그걸 들은 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상담이라고 돼 있으니까 심리 상담이랑 똑같이 상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 진료는 그렇게 심리 상담을 해줄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한테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의 문제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게 어떤 질병이고 이때는 어떤 그 약을 처방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를 교육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랑 배운 게 되게 달라요. 심리 상담사들은 계속 들어주고 물어보고 들으면서 문제를 점점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정신과 의사는 지금 이 환자의 상황을 보고 일단 긴급한 증상들을 막아주는 약을 처방해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보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마찬가지예요.
진찰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이 의료 영역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은 그냥 별개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불친절하다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릎이 나가서 정형외과를 갔을 때 정형외과 의사가 구부리면 아프세요? 펴시면 아프세요?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깁스해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들도 잠을 못 주무세요? 혹시 뭐 주무시다 몇 번 깨세요? 몇 번씩 화가 나세요? 하루에 몇 번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왜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 난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를 만나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되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너무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고 예를 들면 뭐 누굴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나고 아니면 정말 멈출 수 없을 만큼 울거나 잔다. 너무 많이 잔다.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도 막 징후가 나타나는 힘듦이라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 게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어딘가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내 문제를 좀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풀 문제지만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될 오랜 응어리다. 오랜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결돼서 3번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한 것 같은데요. 상담은 어, 7회기부터는 이 실제 논문에서도 관련 논문에서 7회기부터는 눈에 띌 만큼의 이런 호전되는 상황들을 보였고 20회기가 넘어가면 이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호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7회기에서 20회기 그 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 7주 걸리고 20주 걸린다는 소리거든요. 20주면 거의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매주 내 이야기를 꺼내고 선생님과 나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즉각적인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불이 나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꺼주시는 게 맞고 이게 불이 너무 많이 난 나머지 다 타버렸다면 이 심리 상담사 선생님과 차근차근히 건물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왜 불이 났었을까 찾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 불이 나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라는 분들 계세요. 상담사와의 나와의 궁합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 한번 저기 상담 받아봤는데 너무 상담사 별로고 그거 하더라. 나 이제 상담 안 받아. 상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전문가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내가 배민에서 깐부치킨이라는 걸 시켜봤는데 너무 맛없더라고. 그래서 치킨 다시는 안 먹어.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치킨은 나한테 맛있을 수 있고 B라는 치킨은 나한테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치킨 자체가 나랑 안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멈추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이라는 것도 상담사와 나,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사와 이 내담자, 우리들 사이에도 궁합이 존재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 상담받는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어떤 상담을 받아봤는데 뭔가 이 상담사가 뭐 너무 나를 뭐 지적하는 태도로 했다거나 뭐 내 얘기에 깊이 몰입해주지 않았다 하면 아, 저 상담자 나랑 너무 안 맞다. 저 상담자 너무 별로다. 라고 하고 다른 상담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담 나랑 안 맞아. 상담 안 받을래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이 상담 센터가 나랑 안 맞았구나. 이 상담사가 나랑 안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5번째 얘기 나오거든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여기저기 나한테 맞는 상담사 나올 때까지 뭐 받을 수 없다. 그게 뭐 나한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건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면서 1대1 심리 상담이라던가 전문기관 상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나면 무료로 페이백 해주는 바우처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1대1로 심리 상담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뭐 5회기에서 7회기까지 받을 수 있는 1대1 심리 상담을 뭐 서울시나 뭐 구나 이렇게 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상담이라는 걸 받을지 말지 걱정된다가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상담이 걱정된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안에서 있는, 우리 구 안에서 있는, 우리 시 안에서 있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첫 발을 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발을 떼보시고 첫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아 이게 내가 돈 내면서까지 할 만큼의 이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면 아 이게 돈이 들더라도 내가 이 시에서 해주는 무료 상담 기간이 끝나면 내가 돈 내서라도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정신과 약 먹으면 끊을 수 없다던데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을 끊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말리시거든요. 나 정신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말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 부모님이 정신과 가지 마라. 취업 안 된다라는 말 요새 안 먹히니까 정신과 그거 약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더라. 근데 혈압 높으신 분들이 혈압약을 끊나요? 사실 안 끊어요. 그냥 계속 드시거든요. 드셔요. 그러다가 운동이랑 식습관으로 혈압이 개선된 분들은 약을 끊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 뭐 조울 같은 기제들이 계속 가고 있다면 그냥 혈압약 하나씩 먹듯이 먹는 거고 그러다가 우리가 뭐 상담 같은 걸 병행해서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럼 정신과 의사랑 상의하에 약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독 정신과 약이라는 의미 때문에 뭔가 마약 성분이 있다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정신과 약에 쓰이는 약제의 70% 이상은 내과나 외과에 쓰는 약들과 거의 동일한 약제들이라고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조합의 문제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을 장기로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머리가 다 빠진다거나 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비대증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 방식 자체도 정신과 약이라는 걸 혈압약이나 또는 당뇨 고혈당 있으신 분들이 약 드시는 것처럼 아 우리 마음의 지병처럼 이 약들을 먹는 거구나. 그렇다면 길든 짧든 이거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고개들을 넘게 되잖아요. 저도 뭐 고개를 넘을 때가 있고 넘고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뭐 불안이나 우울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건 것 같아요. 자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내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 드러낼 수 있는 거. 근데 드러낸다는 건 뭐 남들한테 얘기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나 이런 것들 내 아픔이라는 걸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의 아픔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데 유독 마음에서 마음의 아픔이 왔을 때 너무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뭔가 잘못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를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좀 놀아본 언니들 뭐 포털에 치셔도 나오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7명에서 시작한 거라 세븐 빅 시스터즈 7명의 왕언니들로 영문 도메인이 있어요. 오셔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또는 오늘 강의에서 말을 못했던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고민들 있으시면 저희 언니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와 아까 보셨던 사진 속의 언니들 누구든지 여러분들 환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양미래대학교 DMM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꿀팁 캠퍼스 정신건강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유익한 마음지키기 꿀팁을 전달해 주신 장지열 각사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